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3대 개혁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개혁을 올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신년 인사회를 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직원들과 일일이 개인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는 데만 무려 1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의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있었던 신년 인사회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신년사를 했고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고, 오늘 신년 인사회에서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불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나름의 지방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참석 요청을 보내는 것이 달랑 이메일 하나였다. 뭐 정무수석이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간 것도 아니고 달랑 이메일 하나 보내서 바로 응답을 해달라. 4시간 정도 뒤에 응답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신년 인사에 참석해달라고 하는 야당 대표에게 보내는 방식이 적절했습니까? 아니면 적절하지 못했습니까? 적절했냐 여부는 전후 상황을 따져봐야 되는데 언제 예. 보냈느냐. 대통령실에서 보낸 게 열흘 전이에요. 열흘 전. 그러니까 예. 2022년 작년에 12월 20일 오후 2시에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대표 메일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예. 천준호 비서실장이 말하면 대표 이메일로 접수됐다. 이 대표의 메일인지 아니면 민주당 대표 메일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재명 대표의 이메일로 치고 자 오후 2시 열흘 전에 접수됐다. 예. 6시까지 4시간 후까지 회신 달라는 요청이 예. 들어왔다. 그래서 이때 오늘 이게 2023년 2월 2일 날 예정된 1월 2일 날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참석 불가하다는 사실 그날 통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열흘 전에. 예. 여기서 남는 문제는 뭐겠어요? 자, 말씀하신 대로 정무수석이 전화 한 통 없이 이렇게 이메일로 툭 하다니 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일 테고. 예.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열흘 전에 이메일이긴 하지만 통보를 해서 답을 달라고 하니 바로 그 자리에서 예. 열흘 후에 있을 일정 때문에 못 간다고 답을 한 것에도 온당하냐? 예. 뭐 사실은 55, 100%죠. 다만 제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그래도 예우해서 예. 민정수석이 전화를 그러면 정무수석이 전화했으면 그럼 일정을 바꿔가지고 갔을까 이재명 대표가 또 이런 의문 남는 거예요. 그럼 반문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산부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야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메일 보냅니까? 아니지 그렇죠. 보통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전화를 하겠죠. 찾아가거나? 찾아가거나 아니면 비서실장이나 비서실끼리 통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 뭐 이런 행사를 합니다. 언제까지 예. 참석해 주십시오. 가능하신지요라고 묻고 이런 절차는 진행됐겠죠. 하지만 그러면- 이것도 예. 이례적인 상황은 맞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때 정무수석이 전화했으면 그럼 이 일정 오늘의 일정을 없애고 참석했을까라는 의문은 다시 한번 또 민주당에 던져봐야 되는 거죠. 통상적인 야당 대표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통상적인 방식은 아니었지만 네. 그렇다 한들 통상적인 방법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방 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석했을까? 그러면 뭐 남는 반문이 것이 든다.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저는 보시는 거죠? 그리 보죠. 예, 이제 이 일로 좀 공을 넘기겠습니다. 어떻게 이 방식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신상무 의원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방식을 제대로 해서 뭐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비서실장이 직접 이재명 대표 쪽을 통해서 연락을 했더라면 일정을 바꿔서 뭐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 여기 용산에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왜냐하면 이제 오늘 그 봉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 뵙고 이 신년 인사 드리는 거를 예. 내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릅니다만은 이제 신성호 의원님은 아마
그래도 안 갔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할 수 없다고 예.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지점은 이재명 대표가 5번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 답이 없었고 또 둘이 만나는 것보다 여당이 좀 안정이 되면 이런 얘기를 계속 주석을 달았었는데 비대위가 꾸려지고 관저에 뭐 몇 번 갔다 왔다 이런 얘기들이 들고 나는 그 사이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한 번도 만나자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신년 인사에 그것도 뭐 몇 명 대표들끼리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만장가신 가운데 오십시오라고 이메일로 이렇게 보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무수석의 역할도 있는 것이고 비서실장의 역할도 있는 것인데 이분들은 뭘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한테 행안부에서 이메일로 참석 요청을 했을까요? 예. 그건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박정화 대변인 얘기는 똑같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것이 있잖아요. 만납시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십시다라고 예. 5번이나 얘기했던 것에 대한 그 결과가 7개월, 8개월 후에 신년 인사에 하면서 이메일로 그야말로 천준호 비서실장 말대로 이메일로 띡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적어도 저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조금 예우를 갖춰서 전화를 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일정을 얼마든지 하루 정도 조정할 수도 있는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그간의 여야 관계, 대통령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예. 지난해 12월 22일 날 오후 2시쯤에 대통령실도 아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그렇죠? 2시에 왔고 6시까지 답신을 달라.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방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행정안전부 메일을 발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만 특권을 원하는 것이냐 이런 논평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열흘 전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죠?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회 진행하시는데 야당 지도부에도 참석 의사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참석하지 않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결정하신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야당 지도부에도 참석 전달했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년 인사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난 22일 그 행안부로부터 신년 인사에 초청한다고 하는 메일이 저희 대표 메일로 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이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행안부에 이제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띡 보내고 덜렁 보내는 그런 초대 방식은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모르고 계셨던 것 같죠? 그러니까 네. 이제 비서실장이라든지 대표 비서실장이나 당의 아마 이 당대표 비서실 이메일을 관리하고 있는 당직자는 아마 알았을 텐데 그럼 당대표에게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데 모르고 계셨던 것 같죠? 네, 아까 저 반응으로 봐서는 모르고 그러니까요. 있었던 열흘 것 전에 같은데. 행안부에서 와가지고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고는 했을 텐데 안 했을까요? 글쎄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요. 반응이기 때문에 천준호 비서실장이 설사 조금 형식이나 예. 프로토콜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보고는 대표한테 했어야죠. 한번 보고는 하고 여쭤는 봤어야 맞아요.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반응으로 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절차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정치가 실종하니까 이런 형식을 갖춰서 그러니까 행안부의 어떤 하나의 행사를 보냈는데 예. 만약에 민주당 대표 메일로 왔다면 내부적으로는 보고했어야 될 문제이긴 하나 예. 있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는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정무에서 공을 들여야 될 일이고 정무의 예. 역할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뵙고 과거에는 주로 이렇게 초청장을 만들어서 직접 예. 찾아왔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서로의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한 번 보내고 한 번 거부면 끝 이렇게 됐다는 그 결과가 저런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좀 더 두세 차례 한번 협의했으면 대표가 못 가면 원내대표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관계까지 여야 관계에 정치는 하나도 없고 그냥 행정적 처리만 있었다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야당 대표에게 연락을 하는 방식 또 그것을 받은 야당의 당직자가 그것을 당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은 부분 여러 가지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대통령은 신년에 신년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해 주요한 정책 목표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밝혔는데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대신에 전 언론,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신년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예. 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좀 눈에 띕니다. 먼저 이 윤핵관 존재 얘기와 관련해서 누군지 모르겠다.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윤핵관이 어딨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의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당대표 너무 이르다. 직접 물어봤더니 웃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수사를 비롯한 야당의 정치보복 문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빠져 있는데 중대선거구제의 개편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의 이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이 소선구제로는 양극화, 진영의 양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한 선거구 내에서 2명에서 4명 정도까지 다수의 의원을 뽑는 그렇게 되면은 호남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당선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TK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제시해 왔는데 오늘 대통령이 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풀어가야 될지 재밌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부터 좀 풀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하도 당대표 출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 장관의 답은 하하하 호호호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웃고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장관이 웃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네 분에게 제가 퀴즈를 던졌습니다. 자, 이거 혹시 쓰셨으면 좀 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리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성범 의원님께서 제일 빠르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이 한 장관에게 당대표 나갈 생각이 있냐고 물었을 때 한 장관이 말은 하지 않고 웃은 소위부답인가요? 예. 그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대표는 이게 기자가 물었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대표 차출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답변이 당대표는 너무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 통화할 때 대통령이 통화할 때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더라는 게 대통령의 답변이에요. 한동훈 장관은 왜 웃었겠어요? 제가요? 대표라니요. 저는 이렇게 아주 담백하게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이런 뜻인가요? 제가요? 대표를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웃었어요. 제가요? 대표가요? 이런 반문도 아니고. 그 웃음 속에는 저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이 뭐 말을 좀 그냥 많이 과장해서 하지만 제가 대표를 나간다는 저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저는 안 해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뜬금없다는 한동훈 장관 본인의 생각이 표출된 거죠. 웃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대표에는 절대 안 나간다 이런 의미였다.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각이 어떤 한 축이기도 하고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또 검찰 출신이 다시 또 한번 검찰 출신이 당대표로 온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국민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건 한동훈 장관이 누구도 알 텐데 정치 아무리 초년생이지만 그렇게 당대표를 자기가 생각이 있다는 식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상식적인 답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연말에 그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매번 나왔던 여론조사긴 합니다만은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지금 여권 쪽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야권인 거예요. 여권 쪽에는 한동훈 장관이 가장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저 질문에 한 장관이 웃은 이유는 아직은 현재로서는 정치의 뜻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고. 그리고 당 대표는 정치는 모르겠고. 당 대표는 우리 정 변호사님 뭐라고 쓰셨습니까? 일단 그냥 흐뭇하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냥 대답할 수가 없고 그냥 웃긴 웃었는데 기분은 좋다. 객관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대표할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치 경력이 어쨌든 객관적인 정치 경력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나이도 올해부터는 우리나라도 만 나이 쓰기 때문에 한 살이 줄었어요. 그렇게 예. 따지면 한동훈 장관은 아직도 40대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나이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여당 대표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이준석 대표가 대표된 것처럼 굉장히 파격적인 것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은 자의반이든 타의반이든 어쨌든 정치권에 합류할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 그런데 밑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거의 대표급으로 예. 상당히 높은 그 시작 그 스타트 포인트가 거기부터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도 뭐 웃을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도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예. 지금 객관적인 상황도 그렇고 아직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쓰임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하냐면 예컨대 요번에 노웅래 의원 그 체포동의안 예. 할 때 장관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 발의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영장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목조목 공격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 수세적으로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여당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할 거다. 어쨌든 그런 저런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은 아직도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한동훈 장관이었으면 전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당대표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내년 총선은 뭐 생각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범인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왜냐하면 예.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앵커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고분고분했겠죠. 한마디도 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야당 의원들의 야당 아니 뭐 그렇죠. 뭐 여야를 떠나서 고분고분했을 거다. 아니 뭐 그 청문회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감 때도 그렇고 나와가지고 뭐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이 막 공격을 하면 한마디도 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장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나름대로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강점은 뭐냐면요. 정세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낸다. 자기가 어떠한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능력이 있는 건지 그 상황이 그런 건지. 그런데 정세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가장 최근의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정의진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의 뭐 일종의 뭐 옛날식 표현으로는 총회 같은 게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좋지요. 당연히 좋지만 분해도 넘치고 이건 뭐 누가 봐도 당장 비슷한데요. 예. 좋으면서도 쑥스러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거 말고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장밋빛 미래가 다 보이거든요. 저렇게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모든 그 뭐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통령이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웃고 구체적 이야기보다 그냥 좋으면 웃으면 다음에 가능성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일단 확인해 놓는 거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2의 윤석열처럼 정세를 만들어낸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만 역사는 반복되지만 한 번은 비극이고 또 한 번은 희극이라고 했는데 그게 반대인가요? 하여튼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그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절반 이하로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혹독한 평가를 내리셨군요. 예. 우리 김 의원께서는. 저는 웃었다고 하니까 하하하이고요. 예. 그리고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다음 대표는 MZ세대의 소구력이 있고 수도권이어야 한다. 예.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모두가 생각을 해서 이게 대통령의 뜻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한동훈 그 장관이 가슴이 좀 뛰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이르긴 하지만 뭐 이런 전제를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기상조이고 그런 예. 얘기들이 여기저기에서
장삼이사가 얘기를 하더라도 예. 그거는 말 안 되는 거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예. 장관도. 정치의 뜻이 없는 건 아니죠. 본인이 무슨 공직을 하더라도 본인 다 걸겠다는 지난 예. 국회에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은 아니라고 본인도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웃었고 예. 지금은 말 안 되는 거 아시죠?라는 그런 그 속마음이 담겨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의 한동훈 장관의 답 없이 그냥 웃기만 한 그런 상황을 좀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뭐 이 네 분 중에 한 명은 맞히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40%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4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당 지지율보다 이제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당에서는 윤심을 얻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른바 윤핵관 논쟁이 윤심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윤핵관 존재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정치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윤핵관이라는 말이 있냐? 윤심이 있겠냐? 그런 거 일절 없다. 나는 꼭 그 자리에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다가 검찰총장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거지 뭐 내 마음에 내 충복을 데려다가 쓰지는 않는다. 이제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윤핵관 4인방 가운데 자기가 일장이라고 또 주장을 하셨어요. 이게 참 재밌는 해석입니다.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리고 있는 분들이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그다음에 윤환홍 요 네 분이거든요. 요 네 분 중에 자신이 일장이라고 생각하는 권성동 의원이 계신데 대통령은 또 딴 데서는 윤핵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말이 맞겠죠? 글쎄요, 대통령 글쎄요. 잘 모르시죠? 민주당이어서 잘 모르시는 거 알면서 저렇게 답하시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부부동반으로 저 네 분이 다녀오신 거 아닙니까? 예. 가서 관저에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나와서 또 이런저런 뒷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뛰고 그 1월 6일인가요? 예. 어제 이제 출마 기자회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대표.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자가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연 그 김장연대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 진정한 윤핵관의 일장인 것인지 예. 권성동 의원하고 지금 별로 둘이 아직 관계가 회복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예.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일장인지 그 일장마저도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본인이 일단 당대표 나서는 권성동 의원이 결과적으로 윤심을 얻는 것인지 김장연대 김기현 의원인지 뭐 민주당으로서는 지켜봐야 됩니다마는 대통령은 애써 부인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은 모두 저분들이 윤핵관 중에 핵관들이구나라고 하는 거는 관저의 식사 정치를 예. 통해서 이미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네. 가끔 이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때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밖에서 보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의원님의 얘기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자, 권성동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거에 했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역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인수위에. 아니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인 사람들이 다 인수위에 정치권이나 뭐 언론에서 그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비판하지. 그 윤핵관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실체가 있는 건지 정확한 건지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당 개혁이나 총선 승리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총선에도 도움이 되고 당의 지지율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윤심 경쟁 전당대회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 권성동 의원도 어떤 때는 윤핵관이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있으니 내가 바로 윤핵관의 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대통령은 윤핵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당원들이 굉장히 헷갈리겠어요. 정리를 해야 될 게 예. 첫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론에 윤핵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진 국민이 된 거예요. 왜?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언론에서 지칭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호평이나 국민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마당에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이런 분란이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핵관은 없다, 윤심은 없다. 특히나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측에서 모든 걸 윤핵관하고 연결시키니까 대통령이 끌려들어가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진짜 윤심은 있느냐? 윤심은 있겠죠. 근데 한 번도 정확하게 표출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필요할 때는 내가 대통령하고 같이 친한 사람이라고 내가 세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은 거고 때로는 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멀어지고 하는 거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타나는 윤심 논란은 저 주호영 원내대표 정확히 지금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조기 정리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빨리 좀 윤핵관이라는 말에 쓰지 말아 달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터뷰마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당 대표가 보십시오. 당 대표가 대통령의 부하인 것처럼 붙이는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평적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당과 정부, 당과 청와대, 당과 대통령실이 조금은 같은 편이긴 하지만 견제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 당은 민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독자적 자율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심 논란 이게 자꾸 진행되면 될수록 당 전체 안 좋아요. 예. 자, 윤핵관 얘기를 좀 들어봤고 다음에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 이 인터뷰 내용 중에 김건희 여사 활동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조용한 내조 정도만 하는 걸 예상했는데 막상 대통령 업무 수행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못 가는 자리는 또 대신 이제 여사가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적지 않다. 배우자의 일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잘 하라 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잘 하고 계신가요? 뭐 저는 뭐 이렇게 그 사실은 영부인이 그렇게 그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첫 발언이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경력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 왜냐하면 대통령 영부인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를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검사만 하다가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물론 아셨겠지만 그 생각보다도 훨씬 더 영부인의 역할이 많더라. 그다음 특히 뭐 당장 그 외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 부부 동반으로 나가야지 혼자만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영부인을 이렇게 그 찾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도 그렇고 그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는데 조금씩 더 이제 경험이 쌓여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김건희 여사는 좀 독특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사회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존의 영부인 중에 사회 활동을 하셨던 분은 제 기억으로는 이희호 여사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희호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또 틀려요. 왜냐하면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는 사회 활동을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는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야당으로부터 그다음에 아니면 야권으로부터 많은 공격도 받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으로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지 간에 그 대통령도 그렇고 영부인도 그렇고 자꾸 경험을 하면서 대처하는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야당 정치보복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염두에 둔 듯 이 얘기는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이낙연 후보 측과의 야당 경선 때 나온 얘기인데 이걸 마치 윤석열 정부 하에 검찰이 새롭게 뭔가 캐내서 수사하는 것처럼 보복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대선 과정 중에서 나온 얘기라 하더라도 과도하죠. 왜냐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전방위적 뭐 200 몇 차례 압수수색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대비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그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 법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서 그랬더니 내 아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문제 없다 이런 취지로 답을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이거는 검찰에 가이드라인 주는 거죠. 이재명 대표처럼 김건희 몇 년 동안 제 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과도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 과도함 속에 한 번의 소환이라도 있었던가요?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뭐가 과도했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비교 선상에 놓고 봤을 때 몇 년간 털었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는 것과 일말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예. 담보되어 있는 검찰의 수사인지 이 부분을 뭐 단순 비교하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검찰총장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예. 수사한다는 그런 당신의 얘기, 그 과거의 얘기와 너무나 배치되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그런 발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를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잠시 뒤에 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이 중대선거구 문제는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꺼낸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저게 과연 되겠느냐. 그냥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하신 말씀 정도의 수준이다. 뭔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저렇게 선거구제를 바꿀 것인지 그건 아니다라는 쪽에 좀 방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필요는 하잖아요. 그 개헌의 문제죠. 예, 당연히 필요하죠. 예, 뭐 개헌도 연동돼 있고요. 예. 개헌과 전혀 관련 없다고라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정치 제도는 다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뭔가 해보야겠다는 어떤 최초의 이야기를 공식화시킨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중대 선거구제는 역사상 일본이 55년부터 94년까지 약 30 몇 년을 운영해 왔고요. 전 세계 지금 이걸 중대 선거구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소수 한두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뭐 남미의 콜롬비아인가 이런 정도 한 나라 정도인데 한 2명에서 한 4명까지 뽑는데 이거는 극심한 지역주의가 있는 지역은 뭐 동반 당선이 되니까 나름의 의미는 있는데 그 외에는 부작용이 훨씬 큰 최악의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방 선거를 일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 2인을 뽑고 많아봤자 4인을 뽑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금 여야 2당만 당선되고 이 제3당이나 4당은 거의 당선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자민당 그러면 일본 자민당 그러면 개파 정치를 여는데 한 선거구에 3명에서 4명까지 공천하니까 다 개파가 생겨서 그 개파가 공천을 하게 됩니다. 개파주의가 폐해가 온전하고 크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구도 크니까 이제 건건 선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패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일본 정치에 상당히 부패했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정당이 지지받는 만큼 국회 의석을 가져가게끔 지지율만큼 그러니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조금 더 낫다. 현실적이지 중대선거구는 그냥 극심한 지역주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쩌면 선택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너무 큰 제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김두수 총장께서 지금 이거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길게 할 건 아닌데 약간 균형을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면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무 아니면은 완전히 전부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양극화가 되는 거고 진영 자체가 정치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러면 동반 당선에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도 이렇게 2명 내지 4명을 뽑는 중대선거 도입되면 제3당 4당도 나올 거다 이렇게 되면 양당뿐만 아니라 정치연합 내지는 정치연대처럼 연정처럼 가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상당수 또 찬성론자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비교를 해보되 정치학계의 의견 또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해줘야 되는 사안이에요. 제왕적 대통령제 또 이 양당에 너무 집중된 정치 구도 또 지역주의 여러 가지 산적한 정치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좀 국회가 또 학자들도 그렇고요. 머리를 맞대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요즘 이제 전국 현안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좀 있으셨습니다.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대표님뿐만 아니라 전 정권 수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없으셨어요? 그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하신 거는 아니고요. 민주주의 말씀하신 거에 포함된 건가요? 그건 전체적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이룬 우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는 같은 취지로 이렇게 같이 공감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문재인 전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두 분이 만나서 민주주의 후퇴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당은 그 두 분의 그런 인식,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그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친명계와 친이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오늘 최재성 전 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또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을 더 많이 까먹었다.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하면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까먹은 게 더 크다. 이런 식의 비판을 놨는데 그래도 두 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막 친이계, 친문계처럼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진 않나 봐요. 네, 그 최재성 정무수석의 예. 인터뷰를 아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마냥 저격했다라기보다는 그 리더십에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잘 뭉쳐서 해나가야 된다. 그 말씀 한마디로 하셨죠. 정리하면 이제 그런 취지죠. 그리고 그 민주주의에 대한 어떻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인데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의 어떤 수사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 지난 정권의 어떤 측근들이나 예. 이 전방위적인 이런 압박 수사가 지금 옥죄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 무엇보다도 뭐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은 특히 그 언론의 자유 문제에 예. 있어서 그게 가장 심각한 저는 민주주의의 적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뭐 그 의례적으로 가는 또 묘소 참배하고 또 전임 대통령 이제 인사드리는 당대표대에서 신년 할애로 가는 건 처음이었죠. 예. 지난번에 9월에 이제 대표대에서 인사드린 거를 제외하면.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모든 당대표가 역대 가야 하는 그런 의례적인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또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민의 여망에 아주 굉장히 잘 부응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차제에 함께 좀 결속하고 뭉쳐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 국민에게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까지 당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발걸음이 굉장히 좀 분주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분주한 발걸음대로 그 결과도 역시 통합으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분열로 계속 갈 것인가, 이제 이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오늘 문희상 전 국회의장,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데 문희상 고문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금년을 토끼해라고 합니다. 토끼는 그 영민한, 영리하고 민첩한 영민한 동물이고 늘 준비하고 특히 굴을 3개 판다고 해서 교토 삼굴이라는 고사정어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아무쪼록 우리도 영민한 토끼를 닮아서 플랜 2, 플랜 3 뭐 이렇게 해서 좀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없었다면 아마 하늘을 나는 정치인이 됐을 겁니다. 네. 민주당이 훨씬 더 몸이 가볍고 커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피로감을 준 점, 그리고 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불가피하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저는 좀 사과할 것은 사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플랜 B, 플랜 C까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내놔라 이런 조언도 좀 있었지만 박영선 전 의원처럼 역시 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검찰 수사가 문제 없다는 응답이 50.6%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보다는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대목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당에서 자신을 흔드는 이른바 정치적인 대표로서의 자리를 흔드는 그 당내 의견들에 밀려서 대표직을 사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그 의지는 확고하지만 당내 비명계 또 친문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당내 사퇴, 대표 사퇴설에 무릎을 꿇을 것인지 아니면 내년 공천 때까지 계속 이 대표직을 수행할 것인지 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분에게 좀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치적인 당대표로서의 사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봤는데 네 분 다 올리셨죠. 먼저 우리 정 변호사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벼랑 끝까지 버틸 것이다라고 절대 사퇴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벼랑 끝까지. 예.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 최근에 끝난 거기에서 스스로 안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끌려 내려가기 전까지는 안 내려갈 것이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이제 민주주의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예. 민주주의 위기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위기다. 왜 민주당의 위기냐면은 지금 정세 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세 판단을 왜 못하느냐? 맹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맹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뭐 이야기하신다고 했지만은 문희상 의장이 교토 3굴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교토 3굴의 반대말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배수진이에요. 배수진 쳤다가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조총 든 총이 있는 그 왜군한테 배수진 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문희장처럼 그 굴을 그다음에 제대로 된 기업이라고 하면 정치도 아니고 그냥 기업이라고 하면 뭐 MBN도 마찬가지겠죠. 그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플랜 B, 플랜 C를 갖다가 만들어 놓는 것이 모든 기업들의 다 당연한 그런 건데 올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재벌 기업부터 작은 기업까지 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거 아니면 이거 그걸 다 마련을 해 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1야당에서 그런 것들이 없어 보이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벼랑 끝까지 지금 몰린 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게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 안 되시겠지만 그런 말 하면 큰일 나겠지만 지금 1월 12일 날 그러니까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지금 검찰에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검찰과 어느 정도 일정이 조율이 됐잖아요. 네네. 그게 벼랑 끝의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그 고비는 넘기고 다음에 또 몇 번의 벼랑 끝이 또 올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만약 그것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이번에 오는 1월 10일에 오는 벼랑도 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1월 12일 날 조사하는 것은 성남지청의 성남FC 관련된 사건인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도 더 쉽게 걸릴 만한 게 없어요. 대장동, 백현동 이거는 굉장히 크지만 어렵거든요. 성남FC는 심플하지만 간단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성남FC 그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도 저는 의문인데 만약에 그걸 잘 넘겼다라고 해도 제2파, 제3파가 계속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설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고 해도 지금 당원 개정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1심에서 유죄 판결 전까지는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는 크게 정치적인 위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는 법적으로도 그 아주 큰 위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것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어 번은 그 법원에 서초동에 출두를 해야 돼요. 아, 본인이 직접 계속. 그런데 성남FC로 또 기소됐잖아요. 이번에는 성남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성남FC는 그렇게 많기 때문에 거의 그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출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데 당장 내년에 총선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 총선 앞에서 민주당에서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가 아닌 그런 어떤
대표로서의 정치적인 활동이나 정치적인 뭔가 리더십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충현. 저는 뭐 지금 현재 대표직 자체를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이제 수사가 이제 시작되는 마당에 뭐 사퇴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는 섣부른 이야기로 생각하고요. 대표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왜 유지를 영어로 써놓은 겁니까? 뭐 김건희 여사 혹시 흉내낸 겁니까? 예, 뭐 저 유지도 같은 유지인데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야당의 리더십이나 당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결국 야당의 지지율에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10개월 뒤에 올 한 10월 달쯤 되어서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정말 당 지지율이 최악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이대로 갈 수 없다. 그럴 때는 뭐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지만 무죄 추정이 되고 있는 그 사법적 상황을 가지고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그냥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대표직 유지하는데 어느 순간까지라고 적었거든요. 예, 저 근데 순간. 이제, 네, 그 순간이 이제 김주수 총장님하고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문희상 전 의장께서 그 교토391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화의부동 얘기도 하셨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다름을 넘어서 화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소환 문제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친명 비명 또 뭐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내부적으로 속으로 뭐 들끓는 분도 계시겠죠. 박영선 전 장관 같은 분의 말씀도 있고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소환됐는데 한 번 출두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그 어느 순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저는 당원과 민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심과 민심.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도저히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는 지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리스크가 지속이 된다면. 그러나 그때까지는 화의부동의 마음으로 저는 대표직 유지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 의원님. 함께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할 텐데 이재명 대표 얼굴 갖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여름, 가을 6, 7월 되면은 이야기 안 나오겠어요. 제가 볼 그런 지점이 생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놓쳐서는 안 될 지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뭐죠?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동원하여 검찰공화국 체제 하에서 야당 당수를 탄압한다. 좀 더 나가면 정적을 제거하려 한다. 그래서 정치 수사다, 편파 수사하는 논리를 끊임없이 설파했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냉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네 말이 당신들 말이 일부 뭐 행태적인 측면에서 맞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 아니야?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 아니었나라는 지점을 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을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모든 걸 윤석열 대통령 정부 책임으로 돌리면서 그 반사 이익으로 자기가 살겠다는 이런 전략 가지고는 돌파하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내부의 의견 들어봤고요. 정 변호사님, 한 가지 좀 이재명 대표 성남 FC 의혹이 나왔으니까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언론 보도 가운데 윤영찬 의원이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제 계셨던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에 근무할 당시에 지금 이 이재명 지사와 측근인 이재명 지사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씨를 만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네이버의 이 광고 후원금 문제를 협의했다 이래서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는데 윤 의원이 거부했다 이런 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의 중진급 의원 A 씨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두 분 다 그런 적 없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지금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불똥이 어디까지 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그 성남 FC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역시 두산건설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으로 큰 이득을 본 것은 네이버거든요. 네이버가 신사옥 아주 근사하게 그 경부고속도로 옆에 톨게이트 옆에 짓지 않았습니까? 출입구도 좀 바꿨고요. 네네, 출입구도 바꾸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용적률도 뭐 600%에서 뭐 900%로 올렸다. 이것이 그냥 선의로 아무 이유 없이 이게 됐었을 것인가? 그런데 그때 이제 윤 의원이 그 당시에 그 보직이 뭐였냐면 네이버의 거의 그 최고위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윤 의원하고 정진상 실장하고 에이모 의원하고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누가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 이야기를 윤 의원이 했겠습니까? A 의원이 했겠습니까? 아니면 정진상 씨가 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의심받는 것은 유동규 씨가 그 제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만약에 유동규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없는 이야기를 했겠는가? 없는 이야기를 본인이 소설 쓰듯이 그렇게 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흔적이 남아 있으면 거기에 대한 증거 단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본인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의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할 경우에 뭐 사법적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좀 지켜봐야 되니까. 그럼 누가 대안이 될 것인가?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의 복귀설 얘기도 나오는데 친명계에서는 또 이른바 개혁의 개딸들 사이에서는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가 있나 봅니다. 친명계 대표적인 의원인 정성호 의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당에 대한 이 검찰 정권의 총체적인 그 압박에 대해서 일치 단결해갖고 대응해야 된다는데 그 의견의 일치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당이 뭐 분당된다, 뭐 이낙연 등판설, 또 김경수 역할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의원들은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또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구원 등판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시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고위원 회의에서 주변 최고위원들과 돈 부스럭거린다 이런 이제 농담 쪽으로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좀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아까부터. 네, 참 뭐 조건이 없는 일입니다.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가요? 먼 옛날 얘기나 먼 나라 얘기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에 우리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한동훈 장관이 참 유머를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는 전혀 웃기지가 않다. 괴이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동훈 장관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은 왜 괴이한 얘기를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겁니까? 일단 이거는 노웅래 마포을인가요? 노웅래 갑입니다. 갑인가요? 예. 노웅래 의원의 이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설명을 하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통상의 경우에는 개괄적이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체포 동의를 구하는 방식인데 한동훈 장관이 너무 지나치게 그냥 일개 검사의 어떤 그런 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구체적인 비사실을 다 적시하면서 거기에서 녹음에 의하면 돈 봉투를 받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 이야기를 해서 어처구니 없었고 그 결과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좀 일종의 비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꼭 유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나라의 정치적 탄압이 있다 이걸 예를 든 거고요. 이 예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반응은 이걸 뭐 유머 코드라고 받았는데 본인도 뭐 어쨌든 뭐 이거에 뭐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본인이 했던 역할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가서 그렇게 뭐 낱낱이 일개 검사처럼 특정 그 국회의원을 범죄화하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치 저거를 지금 야당은 부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본인은 깨끗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한동훈 장관도 좀 더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괴이하다는 한동훈 장관의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 표현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최악의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퍼포먼스가 두고두고 민주당의 표를 깎아먹고 두고두고 민주당의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뿌시럭뿌시럭 하는 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으로 안 했으면 사람들이 잊어먹었을 텐데 지금 모든 국민들한테는 뿌시럭뿌시럭 하는 게 다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노웅래 뿌시럭뿌시럭 이렇게 네. 연결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확인이 될 거거든요. 언제? 공판할 때. 이제는 옛날에는요 재판을 그냥 서면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재판부에도 다 저런 게 있어요. 법정에도 저런 다 이게 이렇게 영상 기계가 있어가지고 동영상도 틀고 녹음 다 틀거든요. 그러면은 노웅래 이제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공판이 언제쯤 열리겠습니까? 뭐 6월이든 7월이든 아까 신성범 의원님이 뭐 6월이나 7월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때가 될 텐데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기자들이 그 공판장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부터 보겠습니까? 뿌시럭 소리 나나? 뿌시럭 소리 나나 안 나나.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앞에 놓고 뿌시럭뿌시럭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 뿌시럭 소리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자들이 뭐라고 쓰겠습니까? 아, 역시 뿌시럭 소리가 있었다라고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같은 사람은 야, 저렇게 생생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이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불체포를 갖다가 의결을 했구나. 그런 이야기가 될 테니까 두고두고 이게 부담이 될 거다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생각합니다. 부담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역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인수위에. 아니 뭐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100% 따르는 사람들,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는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을 다 장악하면 2016년의 완전히 재판이 되는 겁니다. 아빠가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전당대회 룰까지 바꾸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거 뭐 왜 그렇게 좀 이렇게 초연하게 다른 보람 있는 일 했으면 좋겠다. 따님은 출마를 반대하는군요. 반대하죠. 보수당의 가치,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그 뿌리를 든든하게 하면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가일층폐가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고 그다음 우리 다시 또 지방선거 그다음 다시 정권 재창출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양하지 마세요.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을 꼭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정당개혁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마이크를 넘겨받은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사실 당대표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자신에게 이제 한마디 하라고 해서 당황했는데 어쨌든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조금 뒤에 있고 유승민 의원이 5위로 좀 쳐졌어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은 저렇게까지 아빠 못 나오게 당대회 전당대회 룰까지 바꾸는 사람들인데 차라리 의미 있는 딴 일 해라, 딴 정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저대로 선거 결과도 저렇게 나올까요? 우선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지가 불투명하잖아요. 불투명하다. 마이크는 잡긴 잡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다 열어두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개. 그러니까 고령화 뭐 출산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 위원장 자리에 부위원장. 또 하나는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이 했던 기후 환경 대사. 이런 그러니까 경쟁자들은 두 자리까지 줬는데 또 출마하려면은 대통령한테 허락받고 가라 이런 취지잖아요. 대통령이 허락할까? 장관급짜리인데. 장관 이런 데 먼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한 지 얼마 됐다고, 임명한 지 얼마 됐다고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과 좀 연동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유승민 전 의원 나와주면 좋은 거예요. 왜? 유승민 전 대표 이길 사람 나밖에 없잖아요. 라는 논리로 한 번 더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정확한 말이에요. 저게. 이미 게임은 경기의 결과는 뻔히 보이는 이런 경기에 내가 왜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일부에서는 정신이라는 게 뭐냐 부딪혀야 된다는 논리로 유승민 전 의원을 자꾸 나가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미 결과는 눈에 안 된다고 뻔히 보이는 자리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여기 출마해야 되느냐 나와서 누구는 뭐 흔적이라고 한다지만 이 흔적 남기는 게 진짜 보수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먹힐까는 지점. 그래서 이게 당원들 사이에 어떻게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 아깝다는 소리로 남아 있을지 확신도 안 서는 이런 상황에서 출마하기가 제가 보기엔 어려워지는 지점이다. 본질적으로는 여기 이 경기에 끼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얻을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아마 확신이 없을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안철수 전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당대표에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수도권에 출마해야 된다. 최대 격전지니까 수도권 출마 선언을 하고선 나와라. 그러니까 권성동, 김기현 의원은 아마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을 겨냥한 것 같은데 타당한 주장이에요? 일견 타당하죠. 일견 타당하다 하면 보십시오. 지금 말하는 분들 윤심이 수용된다고 보는 김기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영남권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근데 내년 선거의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왜냐하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21개가 수도권이에요.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은 19개, 121개 가운데 19개. 서울의 49개 가운데 40대 9. 경기도 59개 가운데 51대 8. 인천 13개 가운데 11대 2예요. 이 경기에 대해서는 안철수, 윤상현 조 하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두 분 다 제가 보기에는 당원들 사이에서나 이른바 윤 대통령의 마음이 갈까 하는 대목에서는 고기가 갸우뚱거리는 제목이 있어서 당원들의 고민이 더 커지는 거죠. 신년 인사회에서 주영 원내대표가 그랬습니다. 내년 3월 전당대회 등 다 잘 갖춰서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좀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지금 뭔가 여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뭔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막 달려가는 듯한 준비가 있는데 민주당은 어때요? 지금 좀 어수선한가요, 아직도? 아니 국민의힘이 뭐가 정리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비대위 체제를 몇 번의 비비비비대위까지를 거쳐가면서 비대위를 하고 있고 겨우 이제 한 두어 달 후에야 제대로 된 당 지도부 체제를 갖춰가는 건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우 기이한 현상이었죠.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야 겨우 추스려고 하는 국민의힘인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당심 100%로 대표를 뽑겠다고 하니까 그 얘기도 대통령의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비롯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참 의아하다고 생각하죠. 선거 잘 치른 당대표 쫓아내더니 비대위로 가다가 이제 겨우 3월 8일에야 전당대회 치르면서 이제 지도부가 정식으로 들어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과연 그 국민의힘이 또 대통령실이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총선의 구도가 정해질 텐데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7대 3의 그 룰을 견지했다면 아마 저는 출사표 던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는 명분과 실리 싸움인데 명분이 있나요? 실리가 있나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게다가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가족들마저도 이건 너무 어려운 싸움이고 이거는 아버지를 배제하기 위한 그런 룰인데 이걸 어떻게 뛰어드시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출마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겨우 대통령이 이제 취임 2년 차 접어들었는 국민의힘이 이제 겨우 추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뭐 이제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려고 애꿎게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또 저희대로 문희상 전 의장이 말씀하신 플랜 B, 3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진영을 갖춰가면서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자신 있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지금 상황을 가지고 내년 총선은 절대로 예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토 3굴이 이제 일본에 있는 교토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새해 아재 개그 한번 했습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안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나오면 뭘 할 거예요, 또? 지금으로 보면 잊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 원천 봉쇄가 되면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정치 개혁으로서 어쨌든 선거 제도가 좀 바뀐다든가 현재 있는 선거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로부터 해서 완전히 당에서 이제 축출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리 되면 새로운 당을 창당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당성이 획득되거든요. 탈당이 아니라 소위 추방되는 쫓겨나는 그래서
국민의힘 내 뭐 전체적 보수에서 예. 약간 시장을 표방하는 시장주의자들이라든지 좀 합리적 보수가 극우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모양이 된다면 얼마든지 정치적 영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한 그 경기를 앞두고 경기 룰을 바꿔버리고 예. 꼴대까지 옮기고 이런 걸 지켜보는 거는 정상이 아니죠. 하지만 당원의 20, 30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특정 정치 세력을 추종하는 분들이 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상 당원 투표 100으로 해도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쉽지 않지 않을까. 아무리 예. 그렇다라고 해도 왜냐하면 이제 객관적인 여론조사 예. 지표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